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길었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도 끝나고 날씨도 좀 풀려서 그런지 오늘 아침은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 묶음은요. 정말이지 뭐랄까 한국 사회의 미래를 걸고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초고령화다, 인구 절벽이다, 재정 고갈이다. 이런 엄청난 힘이 막 끌어당기고 있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 로봇이나 치매 신약, 새로운 공동체 같은 어떤 혁신과 따뜻함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오,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거대한 줄다리기. 정말 그렇죠. 오늘 자료들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기사를 보면 희망이 있구나 싶다가도 바로 다음 기사를 보면 눈앞이 그냥 캄캄해지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노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그 미래의 풍경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아주 큰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르신이 아프시거나 거동이 힘들어지시면 의뢰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시는 걸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살던 곳에서 내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통합 돌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돌봄의 중심축을 시설에서 집으로, 또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기는 거니까요. 사실 정부 자료를 보면요. 현재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집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상태라고 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몇 년간 시범 사업을 해봤더니 요양병원 입원율은 줄고 한 사람당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한 달에 41만 원이나 절감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 그냥 집에만 계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집으로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군요. 특히 병원에서 막 퇴원했을 때가 사실 가장 막막한데 그때를 위한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퇴원 직후에 공백을 땡 메워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요, 돌봄의 범위가 신체적인 걸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울감이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분들을 위한 정신건강관리, 심지어는 AI 스피커나 스마트폰 앱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비대면 서비스까지 공식적으로 도입이 돼요. 와, 기술을 활용해서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큰 정책도 인상 깊었지만 저는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고흥군에서 4년째 하고 있다는 노인 전담 주치의제 이야기인데요. 공중보건회랑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어르신 댁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건강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족도가 무려 97%에 달한대요. 97%요? 와, 거의 만점이네요. 그 정도면 단순한 만족도를 넘어서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맞아요. 실제로 아침밥 챙겨 드시는 비율도 늘고 걷기 운동 실천율도 높아지는 등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매일 유업에 우유 안부 배달이 있어요. 그것도 들어봤어요. 정말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네, 직원들이 독거 어르신 댁에 매일 우유를 배달하면서 만약에 문 앞에 우유가 쌓여 있다, 그럼 바로 위급 상황으로 보고 신고하는 시스템이래요. 첨단 센서나 CCTV 없이 매일 마시는 우유 한 팩이 생명을 지키는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죠. 기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그 기술의 발전도 정말 놀랍더라고요. 마이범 미니라는 돌봄 로봇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걸 사용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평균 35.9%나 줄었대요. 35.9% 감소요? 잠깐만요. 그건 그냥 기분이 좀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임상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어떤 정신과 치료나 약물의 버금가는 효과가 집에서 작은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신호네요. 그렇습니다. 로봇이 말봇이 되어주면서 정서적 안정을 주고 또 관리자는 시스템으로 어르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효율과 교감을 동시에 잡은 셈이죠. 이런 새로운 돌봄 모델들 정말 희망적으로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희망적인 이야기들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감당할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초고령 사회의 냉혹한 현실로 이끌죠. 이 모든 희망적인 시도들이 사실은 거대한 재정 압박이라는 시한폭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상징적인 예가 부산의 인구 소식이었어요. 부산 인구가 곧 33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질 거라는 기사였는데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무려 24.7%. 거의 4명 중 1명이네요. 네. 그리고 강서구를 뺀 15개 구와 군이 전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부산 시내 길거리에서 아무나 5명을 딱 세우면 그중 1명은 65세 이상이란 뜻이거든요. 이건 도시의 풍경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잘 되는 가게의 종류, 필요한 공공서비스, 심지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속도까지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돈을 벌고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결국 시스템이 버티질 못하는 거군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정이 불과 6년 뒤 2030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거라는 경고가 나왔더라고요. 네, 정부 부처와 국회 모두 2026년이나 2027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서 2030년이면 바닥을 보일 거라고 똑같이 예측하고 있어요. 이건 의견이 아니라 거의 정해진 미래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모든 희망적인 돌봄 서비스들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었어요. 충북의 일하는 밥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농산물을 다듬는 소일거리를 하고 돈도 버시고 무료 급식도 제공받는 거죠.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아주 창의적인 해법이네요. 네, 이게 누적 참여 인원이 4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옆 동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완도군에서는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뽑는데 갑자기 필기시험이랑 체력공사를 도입해서 논란이 됐다는 기사가 있었죠. 잠깐만요. 노인 일자리를 뽑는데 필기시험에 체력검사요? 무슨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요? 이거 좀 황당한데요? 그렇죠. 현장에서 노인 일자리가 고시가 됐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해요. 아니, 노인 일자리의 본질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께 사회에 참여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얻을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일자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일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고성군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바뀌면서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지원사 14명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 평생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는데 정작 본인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길거리로 내몰린 셈이네요. 네, 일자리뿐만 아니라 소득 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연금 논의도 정말 복잡해요. 지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드리는데 이게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네, 국책연구기관 같은 곳에서는 대상을 더 줄여서 정말 어려운 분들께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죠.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한정된 예산이니까 가장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요. 그렇죠. 바로 그게 재정 논리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 논리만 따라가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여성 노인의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여성 어르신들은 평생 경력 단절이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 경우가 많아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남성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생에 걸친 구조적 불평등을 노년에 와서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겉보기에 합리적인 정책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더 큰 사각지대를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렇게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 다시 희망의 증거들을 찾고 싶어집니다. 다행히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려는 노력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극복을 위한 움직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먼저 아주 실용적인 정보가 하나 있는데 영국의 한 연구팀이 식사 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잦으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69%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와, 69%나요? 이건 그냥 건강이 안 좋다 수준이 아니네요. 지금 당장 우리 식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경고인데요. 당뇨가 없더라도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효능감을 주는 연구죠. 동시에 과학계에서는 치료제 개발 전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2026년 제약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코 치매 치료제라고 해요. 일라이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사는 환자가 집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편리한 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노바티스는 무려 2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후보 물질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 K바이오 기업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리바이오라는 곳은 먹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벌써 전 세계 제약사들이랑 맺은 계약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대요. 와, 먹는 약이요? 주사제가 대부분인 시장에서 매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알약이 나온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또 오스코텍과 아들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물질은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1조 5천억 원에 사갔어요. 이건 K바이오의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이렇게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모습들도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천시에서 하는 러브랑 노인동심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름부터 재밌지 않나요? 노인 동심학교요? 아, 이름만 들어도 즐거워지네요. 뭘 하는 곳인가요? 전국 최초로 동요를 주제로 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래요. 다 함께 동요를 부르고 율동이랑 체조를 하면서 신체 기능도 향상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찾는 거죠. 기사에 나온 아이들의 문화였던 동요를 어르신 세대의 삶으로 확장했다는 기획 의도가 정말 신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멋지네요. 배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중장년층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시니어 클럽과 연계해서 바로 노인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해요. 공부가 실제 직업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주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하겠네요. 이 밖에도 동네 복지관에서 국선도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들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순수한 열정을 도리는 범죄도 여전히 존재하죠. 부산에서 사진작가인 척하며 고령 여성들에게 접근해 카드와 귀금속을 훔친 60대가 구속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활기찬 노년만큼이나 안전한 노년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자료들을 다 훑고 나니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그 거대한 줄다리기의 모습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인구 절벽과 재정 고갈이라는 거대한 위기, 그리고 그에 맞서는 기술의 혁신과 공동체의 온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에서 나이듦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 단순히 사회가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경험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또 다른 단계로 볼 것인가? 모든 정책과 기술의 방향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정면에 가장 마음에 가셨나요?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책의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우울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작은 로봇의 등장이었을까요? 혹은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약국에서 갑자기 쓰러진 어르신을 시민과 약사, 경찰이 힘을 합쳐 구했다는 작은 영웅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크고 작은 조각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내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줄다리기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